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장 없이 좋은 서양화가 김수영. 추억의 소야고 그때 그 시절 이야기. 흘러간 청춘도 다시 보자. 꺼진 청춘도 다시 보자. 1960년대 영화 이야기 그 두 번째입니다. 서양화가 김수영은요, 영화를 많이 봤어요. 1960년대의 한국 영화는 100% 다 봤고요. 한국에 수입되는 외국 영화 다 봤습니다. 대단한 영화 매니아죠. 제 유튜브 닉네임이 배호광인데, 배호 팬클럽 회장이기도 하지만 영화광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영화 이야기는요, 보면 볼수록, 들으면 들을수록 재미있고 즐겁고 행복합니다. 자, 60년대 영화 이야기 그 두 번째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선 이건 누군지 아십니까? 한문 잘 모르시겠다고요? 연산군입니다. 연산군. 우리 그 조선시대 때 임금님 이야기들은 사극으로 드라마로 참 많이 나왔습니다. 특히 60년대에는 한국 영화의 중흥기면서 르네상스라고 그랬죠. 한국 영화가 1년에 거의 300편이나 제작이 됐어요. 지금 현재 2000년도에는 한국 영화가 뭐 많아야 50편 정도 제작이 되는데 60년대에 거의 250편 내지 300편이 제작이 됐으니까 당시에 영화가 얼마나 인기가 있는가를 알 수 있죠. 더군다나 당시에 사극 영화는요 대단한 인기였습니다. 신영균이 주연했던 연산군, 이것도 대단한 인기였고요. 폭군 연산이라는 그 속편도 나왔고, 또 60년대에는 자 이런 게 있었습니다. 구로공단이 수출 드라이브 정책으로 박정희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하면서 수출공단, 구로공단, 마산공단, 뭐 전국에 있는 공단이 많이 생겼었죠. 당시 가난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경제를 살려보자는 의미에서 그 당시에 그 수출공단이고요. 이게 그 참 농경지에 논을 허물어 가지고 수출 산업 공단을 만들었던 그 흑백 사진입니다. 당시 또 특이한 거는 흑백 텔레비전밖에 없었잖아요. 누군가 짜자자잔, 자 김일 선수가 참 이마박 하나 가지고서 당시 우리 국민들을 열광시켰던 그런 시대입니다. 프로레슬링 김일 선수, 자 당시 대단했어요. 흑백 텔레비전이 집집마다 없어가지고요, 만화 가게 내지는 전파상 앞에서 레슬링 하는 시간이 되면 그냥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참 이마로다가 헤딩을 해가지고 상대방을 떨어뜨리는 그런 대단한 인기였습니다. 또 1960년대 맹호부대 용사들아 하고서 월남에 파병했던 모습입니다. 월남에 가서 죽은 병사들한테는 대단히 죄송하지만요, 우리 한국 경제의 부흥을 일으키게 된 밑바탕이 되기도 했습니다. 외국으로 최초로 도와준다는 그런 의미도 있었고요. 또 경제적으로 많은 혜택이 왔기 때문에 한국 경제의 부흥을 밑바탕에는 월남 파병도 있었습니다. 자, 1960년대 영화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요, 당시 극장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자, 영화 매니아였다 그러니까 여러분, 당시 서울에 있었던 극장이 얼마나 많은지, 또 골목골목이 어떤 극장이 있었는지 기억나십니까? 저요? 물론 나죠. 당시 극장이라 그러면 진짜 그야말로 뭐 그냥 밥을 안 먹어도 가볼 그런 정도의 열성파였으니까요. 자, 서대문에서부터 우리 청량리까지 극장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쫙! 여러분 생각나시는 데는 몇 군데 있습니까? 제가 얘기할 테니까 같이 좀 들어보세요. 서대문 극장 있었어요. 서대문 극장. 자, 그게 어디 있는가 하면 지금 서대문 경찰서하고 또 충정로 쪽으로 가는 새길에 서대문 극장이 있었죠. 그 다음에 서대문 로타리에 화양극장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뭐 굉장히 큰 빌딩으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문화일보 조금 더 가서, 지금 옛날 경향신문 못 가서 신문로 쪽으로 가다 보면은 동양극장이라고 있었습니다. 이 극장은요, 옛날에 신파 드라마를 많이 했었던 일제시대 때부터 생긴 극장이 동양극장이 있었죠.
그 다음에 신문로에도 신문로 극장이 있었습니다. 지금 무슨 교회인가? 그 뒤에 신문로 극장도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광화문에 그 유명한 국제극장이 있었죠. 지금 강화문 로타리 서대문에서 오다 보면은 강화문 로타리 저 시청 앞쪽으로 돌아가는 카브의 국제극장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아카데미 극장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조선일보 자리에 시네마 극장이라고 있었습니다. 자, 왜 이렇게 극장을 잘하느냐? 글쎄요, 공부는 못해도 난 그런 건 잘했어. 또 그 다음에 화신극장이라고 있었잖아요. 화신백화점 6층에 있었습니다. 종로 2가에. 그 다음에 조금만 더 내려가다 보면 종로 2가에 지금도 그 우미관이라고 무슨 파라마운트 저 뷔페 식당이 있는데 우미관 극장이라고 또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종로 3가로 또 가봅시다. 종로 3가에는 그야말로 한국의 영화관들이 쫙 있는 곳이죠. 피카디리 극장이 있었고요. 단성사 극장이 있었고요. 서울 극장이 있었고요. 자, 그래가지고 종로 4가 쪽으로 갈까요? 한일 극장이라고 있었습니다. 그 보령약국 옆에 한일 극장이라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광장시장 뒤쪽에 보면은 청계천 쪽으로 바다극장이라고 있었어요. 또 동대문 쪽으로 조금 가다 보면은요, 지금 뒷골목 저 가방 도매하는 데 보면 동대문 극장이라고 있었습니다. 참 많이도 알죠. 그래가지고 이제 종로 동대문을 좀 지나면은 또 신설동 로타리에 동보극장이라고 있었습니다. 또 그 다음에 노벨극장이라고 청계천 쪽으로 가다 보면 있었죠. 또 이제 청량리 쪽으로 좀 가다 보면 제기동에 보면은요, 경동극장이라고 있었고요. 경동극장. 그 다음에 신설동 로타리에 동보극장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답심리 쪽으로 또 싹 들어보면 오스카 극장이라고 또 있었습니다. 청량리 로타리에 동일극장이라고 있었죠. 그 다음에 청량리 역전에 이 대왕 코너라고 대왕 극장이라고 있었습니다. 참 알기도 많이 하네. 저쪽으로 가다 보면은 중량교 쪽으로 아니면 이문동 쪽으로 갈라지는 곳 보면 대형 극장이라고 또 있었습니다. 난 왜 이렇게 극장을 많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당신은 극장을 지도 찾아가는 그런 코스의 중심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극장에 대해서 이렇게 쭉 제가 아주 달달달달 외우고 있습니다. 을지로니 명동이니 이런 데까지 얘기하려면 밤 세워서 이야기가 끝이 안 나니까 이렇게 극장 이야기는 요만큼만 하고요. 여러분 그 많은 극장 중에 어떤 극장에 드나드셨습니까? 자, 여기서 잠깐 중단 얘기하고요. 또 다른 얘기, 영화 얘기 해볼게요. 자, 추억의 소야곡, 흘러간 청춘, 꺼진 청춘도 다시 보자. 1960년대 영화 이야기 그 두 번째 중에서 또 두 파트. 자, 이번에는 영화에 관한 실질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당시 영화가 엄청 재밌었어요. 그러나 저는 조금 실망을 했어요. 한국 영화에 대해서. 당시는요, 참 우리 국력이 약했고 산업이 발달이 안 됐기 때문에 한국 영화를 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당시밖에 흑백으로밖에 못했어요. 칼라는 거기다 이제 찍어 가지고요, 그걸 현상을 일본에 가서 그걸 현상을 칼라로 다 현상을 해가지고 다시 와가지고 상영을 했었어요. 또 동시 녹음이 안 됐어요. 영화를 촬영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영화 필름 돌아가는 거 보고 성우들이 입을 맞췄어요. 그러니까 야마 그러면 야마, 그 발음도 그 표정하고 느낌이 조금 달랐어요. 신성일의 목소리는 누구, 엄영란의 목소리는 누구, 이런 식으로다가 당시 참 성우들이 결정이 돼 있어가지고 영화를 보면 꼭 그 사람 목소리가 녹음이 돼가지고 나오긴 하는데 나중에 라디오에서 진짜 신성일 목소리를 듣고 난 깜짝 놀랐어. 전혀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아주 멋지는 성우 목소리가 아니라. 그런데 가끔 가다 입이 안 맞을 때도 있어요. 그러면 조금 실망스럽잖아요. 외국 영화 같은 경우에는 항상 동시 녹음이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사운드가 아주 정확하고 그냥 환장할 정도로 그 현장 분위기가 되는데 우리나라는
전부 다 비 오면 비 오는 소리를 막 만들어 가지고 우산에 떨어지는 소리를 뭐 그냥 물을 막 이렇게 주전자에 있는 물을 부어 가지고 성우가 이야기하고 이랬으니 영화의 그 음성이라는 게는 전혀 달랐습니다. 영화 화면과 영상의 목소리가 전혀 달랐기 때문에 조금 실망했죠. 저는 그걸 다 알고 봤기 때문에 조금 실망 정도가 아니라 매우 한국 영화 방화라 그랬는데 한국 영화는 제가 조금 덜 보는 그런 편이었었어요. 외국 영화는 다 달랐죠. 100% 다 녹아 현장 녹음이었으니까. 그래서 외국 영화는 아주 라이브의 느낌이 그대로 났고 총소리도 아주 그냥 실감나게 났었다. 우리나라는 탕탕 이렇게 안 맞은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도 60년대에는 한국 영화가 대단히 인기 있어가지고요. 추석 특집 프로였을 경우에는요. 저녁에 프로까지 아침에 다 팔렸었어요. 오전에 하루에 4번 내지 많을 땐 6번까지 상영을 하잖아요. 그러는데 글쎄 아침에 다 팔렸었어요. 그 정도로 인기가 컸었어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연산군 같은 영화는요 하도 재미있으니까 이게 추석 특집 프로였거든요. 근데 이 영화 같은 경우에는 무려 2달 내지 석 달을 상영했어요. 우리나라도 이제 뭐 지금 현재는 뭐 그냥 이 멀티미디어 극장이라 가지고 한 영화관에 막 10개씩 막 상영하는 그런 이 영화관이 있지만 당시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냥 영화 하나만 가지고서 하루 종일 하고 심지어 2달, 석 달까지 상영을 했었어요. 그러니 이 당시에 영화 프로그램 내지는 영화관 앞에 그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영화를 보게끔 영화관 앞에 그때 거대한 영화의 이미지를 보여주는 게 있는데 그 극장 그림 개봉관 그리는 사람은 2달, 석 달을 놀고 있어. 그래서 그분들은 이제 작은 극장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 재개봉관에도 맡아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도 레벨이 다르기 때문에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재개봉관은 또 거기에 맞는 화가들이 영화 이 간판을 그렸었죠. 그래서 당시 영화관은 그렇게 슬픈 전설이 있습니다. 또 영화가 이제 또 갑자기 바뀌었을 경우 가령 이 국가에서 영화를 상영을 못한다고 하는 5.16 때는 군사혁명 시대는요 영화나 아니면 드라마나 아니면은 노래 같은 경우에 커트가 많았어요. 노래 같은 경우는 방송 금지되는 곡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또 영화도 갑자기 방송이 금지되는 경우 극장에서 개봉을 못하게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 핵심 영화로 다 제가 쌀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그거는 이탈리아 영화입니다. 1950년대 제작한 이탈리아 영화인데 한국에서 상영이 금지됐어요. 왜 그랬나 하면은요, 그 감독이 공산주의자였습니다. 그 영화도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모 심기 하잖아요. 그러면 북쪽에서 모를 먼저 심어요. 날이 추우니까 미리 딱 심고 또 늦게 심는 데는 저 호남 지방이잖아요. 그러니까 날이 더운 지방은 벼가 빨리 자라기 때문에 굳이 뭐 빨리 심을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탈리아도 역시 마찬가지였었어요. 북쪽에 이탈리아 밀라노가 있는 북부 지역에는 모를 빨리 심고 또 남쪽에 있는 나폴리나 이런 이제 시실리아 지방에는 모를 나중에 심거든요. 그래서 그 노동자들이 그 북부 지방에서 심고 기차를 타고 내려와서 또 심고 또 나폴리 와서 또 심고 이 시실리아에 와서 또 심고 그러는데 그 쌀이라는 영화가 그 공산주의 사상에 약간 그 내용이 담겨져 있는 영화예요. 흑백 영화인데 나도 그 영화를 내 일부러 가서 봤습니다. 근데 그렇게 뭐 사상적인 내용은 없는데 당시 군사정부에서는 영화를 상영 금지시켰다가 20년인가 30년 뒤에 상영하게끔 했어요. 그래서 나 봤는데 영화는 잘 만들어졌는데 그렇게 뭐 내가 뭐 공산주의 사상에 막 그냥 홍보를 하는 그런 내용은 없었던 것 같은 기억이 나는데 그래도 냄새가 조금 났었어요. 그 감독이 공산주의자였으니까. 그래서 영화 공보부에서는요, 문화 공보부에서는 영화를 딱 찍잖아요. 그럼 영화 심사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대개 2시간 반짜리라 그러면 어떨 때 경우는 30분 내지 1시간을 잘라버려요.
야, 그때 정말 문화적인 그 감독이 너무 세가지고, 이거는 국민들에게 사치를 조장한다. 이건 국민들에게 나쁜 사상을 심어줄 수 있다. 이건 국민들에게 국가관이 망가뜨리는 내용이다. 이건 국민들에게 퇴폐를 방조하는 그런 내용이다. 이래가지고 30분 내지 1시간을 잘라버려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내용이 안 맞는 경우도 있어. 그래서 60년대에서는 문화가 정부의 간섭이 심했던 그런 시절이었다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자, 60년대 영화 이야기. 흘러간 청춘, 꺼진 청춘도 다시 보자. 그때 그 시절 1960년대 영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영화 이야기 하면서 오늘의 핵심적인 배우 한 분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신영균 씨. 여러분, 우리 세대는 잘 알 거예요. 당시 60년대는 신영균의 영화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신영균 씨는요, 참 대단한 배우였습니다. 그분은 1928년도 11월 6일 생이에요. 근데 올해로 따진다면은 92살. 우리 나이로 93살 아닙니까? 근데 아직까지도 참 건강하게 잘 지내시는데, 그분이 원래 서울대 치과 대학을 나오신 분이에요. 1948년도에 참 입학을 해가지고 1960년대에 치과 의사를 개업을 하다가 마산에서 의사를 개업하다가 어떻게 해서 영화 배우가 되는데, 그분은 아주 뭐 아란도롱처럼 아니면 신성일처럼 잘생긴 미남 배우는 아닌데, 그냥 든든한 참 맏아들처럼 그냥 한국 영화의 사극에 가장 알맞는 든든한 사나이의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럴까, 믿음직한 그런 사나이의 남자의 모습이었죠. 김진규 씨는 한국 문학 영화에 좀 그 세련된 그런 주인공이었고, 신성일인 경우는 이게 청춘 드라마 러브 스토리에 알맞는 남성의 역할을 맡는 그런 미남 배우였지만, 신성일 씨는 아까 얘기한 연산군처럼 임금이나 아니면 든든한 모습 내지는 사극에 어울리는 그런 영화였어요. 이분은요, 총 출연한 영화 수가 294편이나 됩니다. 대단한 이 배우죠. 그 당시 얼마나 인기 있었는가를 알 수가 있는 그런, 연기를 잘했으니까 상도 엄청 많이 받았어요. 그 다음에 이분은요, 나중에 사업에서 또 참 수완을 많이 발휘해가지고 재산이 1,000억이 된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벌써 601억을 국가에 기부를 했어요. 뭐 서울대학교에도 토지를 기부를 하는데 100억을 했고요. 명보국장이 무려 500억이 되는데 그걸 나라에다 기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분은 당시 한 편 영화에 출연하는데 70만 원 내지 100만 원을 받았대요. 근데 1960년대 집 한 채 값이 얼마였는가 하면은요, 200만 원 내지 300만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영화 2편 출연하면 집 한 채 샀을 정도로 대단한 개런티를 받은 거죠. 그분은요, 훗날 국회의원까지 됐어요. 대단한 참 이 한국 영화계의 주춧돌이다. 한국 영화계의 거대한 스타 중에 한 사람이죠. 그분은 참 유언을 남기셨는데, 내 관에 성경책 하나만 넣어달라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93살인데 암만 못 살아도 앞 100살은 채워야지 안 되겠습니까? 신영균 선생님 오래 사십시오. 1960년대 그때 그 시절 영화 이야기를 하면서 신영균 선생님을 이야기했습니다.